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차대한 시기에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사퇴 촉구와 함께 탄핵 추진까지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겁박에 그치지 말고 탄핵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대선이 4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당 경선 주자들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4명을 발표합니다. 경선 후보들은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쟁점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 맞수. 양당의 경선 레이스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에서도 이재명 대세론이 이어질지, 국민의힘은 4강 결과가 남은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분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책임져야 할 책임자가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까지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자신 있으면 탄핵하라며 막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여지를 남긴 모호한 답변에 한 대행의 대선 차출론이 여전히 동력을 받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한 대행을 향해 비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고, 일각에선 탄핵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이 졸속 관세 협상과 알박기 인사로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도 한 대행의 대미 협상은 호구 협상이 될 것이라며 국익을 대권 도전의 땔감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대행 탄핵 추진을 거론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겁박만 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탄핵을 실행하라며 맞수를 뒀습니다. 탄핵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자신 있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원래 민주당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생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정당입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에게 비난을 쏟아내는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본선 경쟁력이 두려운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한 대행 출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 밖에서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추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치 원로를 중심으로 발족된 추대위는 한 대행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지도자라며 출범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기후와 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수도권을 겨냥한 공약들을 내놨고, 김경수 후보는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기후 환경과 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세우고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기후 환경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또 의정 갈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비정규직 관련 정책과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고 인천을 해양 특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김 후보는 7년 일하고 6개월 안식년을 갖는 노동시간 저축제와 단계적 모병제 등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치러질 호남권 순회 경선에 맞춰 호남을 잇따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가장 먼저 전북과 광주를 찾아 각 권역별 예산 배분에 대한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5대 권역과 3개 특별자치도 체제를 만들어 지방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도 모레부터 이틀 동안 호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후보 역시 24일 호남을 찾아 5.18 헌법 수록과 전북 횡단철도 등 호남권 공동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잠시 후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진출자 4명이 추려집니다. 후보들은 공약을 발표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오다인 기자가 전합니다. 1차 경선 여론조사 마지막 날, 후보들은 막판까지 각종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세대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가 반값 월세존을 지정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시설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 해법으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해왔다는 홍준표 후보는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국민의힘 1차 컷오프에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3명의 후보는 4강 진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2차 경선 진출자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나경원, 안철수 후보는 막판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나 후보는 부산과 울산을 돌며 당심 공략에 나선 한편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가 워낙 당을 자주 바꿨기 때문에 뻐꾸기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자 안 후보는 SNS에 탄핵을 반대한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이재명을 막을 수만 있다면 뻐꾸기든 뭐든 기꺼이 되겠다고 썼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인 유정복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각 시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과 천원주택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향자 후보도 오전에 오 시장과 차담을 나누며 약자와 동행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인공지능 AI가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면서 대선 주자들도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후보들마다 AI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인 AI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대선 주자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 역시 100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공약했습니다.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제가 종합적인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 내용에는 작게는 우리 도종의 AI를 포함해서 크게는 AI 산업 발전에 이르기까지 특히 김경수 후보는 5대 첨단 기술 분야 전략기금으로 50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김동연 후보는 GPU 100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역시 AI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3대 강국 AI G3 국가로 임기 중에 도약을 시키겠습니다.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서 총 200조의 투자를 제안합니다.
안철수 후보도 AI 등 5대 전략 산업에 GDP의 5% 이상을 투자하고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GPU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최소 50조 원 투자, 나경원 후보는 AI에 대한 규제를 제로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AI는 핵심 이슈였습니다. 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저도 사용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100조 투자 AI 기본사의 조성. 솔직히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게는 수십조 원, 많게는 200조 원에 이르는 투자를 공약한 대선 주자들. 따라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차기 행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AI 산업 육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중도층 공략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확고한 1등은 네거티브를 하는 게 되려 손해다. 이게 이제 뭐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공공연한 이론이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이재명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유세를 보면 이제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대신에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리더다움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요. 철저하게 로우키입니다. 이 시장에 가서 상인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또 떡볶이나 어묵을 먹는 그런 전통적인 유세 대신에 정책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연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AI, 인공지능이나 K 컨텐츠 또 주식시장 등을 누비면서 미래 비전 정책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찬탄이냐 반탄이냐로 나뉘어서 서로 공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런 평이 이 보수 언론에서조차 나오는 상황인데요. 특히 어제는 이 금융투자협회를 찾아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스스로를 이 과거에 선물이나 옵션 투자까지 했던 왕개미이자 현재는 휴면개미이라며 이 1,400만 개인 투자자들 또 중도층을 향해 진정성을 어필하는 것도 두드러졌습니다. 네. 이 이재명 캠프 측의 관계자는 이 먹사니즘부터 이 경제 문제 해결에 가장 탁월한 적임자는 이재명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일정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그런 가운데 코스피 5천 돌파 현재 이제 2,500선이니까 이제 2배 이상 높여놓겠다라는 이제 포부와 함께 언급한 게 상법 개정안인데 이게 이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네요. 기존에 추진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센 맛인 그런 이제 탓인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또 반발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 이 금투협을 찾기 전에 또 찾아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보를 위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또 이 쪼개기 상장 시에는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및 이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등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재추진을 언급을 했는데 기존의 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버전이 탓에 재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요, 임원이 회사와 주주를 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범위를 회사가 아니라 주주까지 더 넓히는 부분이 담긴 개정안이었다면 어제 제안한 것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임원,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집중투표제는요. 2명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의결권을 선임하는 의사의 수만큼 주주들에게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기에 유리해집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현재 1명인 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는 별도로 선출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기존 상법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재명 전 대표 이 곧바로 뭐라 얘기했냐면 네. 이기적인 소수의 반항이다라면서 일축을 했거든요. 이 중도층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함께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집중 투표제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6시 30분 국민의힘에서는 4명의 후보를 이제 추리고 2차 경선 진출자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주요 후보들이 모두 그 영남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 1차 경선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을 하지만 여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이 타 정당 지지층을 배제하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설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4인에 들기 위한 이 보수층을 향한 구애가 눈길을 끄는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경선 토론회를 마친 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영남 지역을 찾는 게 조금 더 두드러졌습니다. 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이 대구 복현성당에서 조한길 대구대 교구장의 대주교를 예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남 지역 일정을 소화를 했고요.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9일 오후에 대구를 찾아서 이 부활절 연합 예배 참여를 한 뒤에는 또 대구 수성못 유원지와 동성롱 일대에서 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대구를 찾아서 서문시장 상인 간담회를 갖고 또 서문 야시장 걷기 행사를 가졌고요. 어제는 경주로 이동해서 에이펙 정상회의장 예정지를 찾은 뒤에 이 경주시의 당원협의회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을 근데 모두 합해도 지지율 총합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네거티브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걸 타파하기 위한 후보들의 유세 전략도 눈에 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김문수 전 장관이나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모두 최근에 TVN의 SNL 코리아에 출연해서 2030 세대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편의점 알바에 지원한다는 컨셉에 응해서 면접을 보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두 후보자의 발언이 엉뚱하면서도 솔직한 면이 있어서 젊은 세대에게 파급력이 크다, 화제성이 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정식 기자회견 없이 광안리나 또 해운대, 또 점포 카페거리 등 이 시민 밀접 지역을 걸으면서 민심을 직접 청취하는 이 스킨십 강화형 유세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이 압도적 1등이다 보니까 로우키를 구사하고 있는 반면 이 확실한 일강이 없는 국민의힘은요 화제성과 진정성을 도모하는 게 조금 더 두드러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국민의힘도 이 청년층도 잡고 화제성도 높이기 위해서 청년층에게 인기 있는 이른바 이 밸런스 게임을 이번 경선 토론회의 개별 코너로 넣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의 퀄리티를 놓고 여러 비판도 나왔습니다만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라는 이 정치권의 격언을 고려할 때 득이 더 크다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정책 제안보다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가 더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 제살 깎아먹기 경선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최종적으로 한 명의 후보로 추려지면 나머지 후보들이 원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로 너무 치열하게 맞붙는 것이 되레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산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세계 경제가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는 만큼 민간의 협력과 국가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을 중심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과 공공기업이 참여하는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미래 산업포럼을 향해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산업 육성과 지원 방식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미국의 반도체법과 유럽연합의 그린딜 등을 예로 들며 우리 역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미래 전략으로 산업 전략을 상정하고 여기에 맞춰 기술, 통상, 재정, 인력 같은 재반 정책이 궤를 같이 하도록 기존 산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글로벌 산업 질서 변화로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최 회장은 일부 지역에서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메가 샌드박스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한의 문제를 푸는 해결사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주로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업도 그 인센티브를 주면 저희도 사회 문제를 풀겠습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 출범식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그리고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등 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앞으로 분기별로 정기포럼을 열고 대한민국의 경제 제도약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미디어 산업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 콘텐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훈기 방송 콘텐츠 특위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방통위와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 장악 도구로 전락했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부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달 중 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만들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 과제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와 중국인의 국내 공군기지 무단 촬영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으로 한정한 간첩죄 조항을 외국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돼 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한 만큼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부터 협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임 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새로 위촉된 김주선 변호사와 이두화 전 국회의원 그리고 홍세옥 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며 국회의원의 겸직과 징계에 관한 자문을 비롯해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한편 지난 2월 쿠팡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간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했던 우 의장은 위원회가 마련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4월 2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교황과의 작별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성자로 불리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세계로의 변화에 앞장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를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정치권도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교황께서 전 세계에 전할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을 기억하겠다면서 추모의 마음을 전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교황의 영면을 기리며 추모의 마음을 담은 조전을 보냈는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정신적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한다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이래 정치, 종교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 곳곳에 평화와 화합, 공존의 씨앗을 뿌렸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아시아 대륙 첫 방문지로 한국을 찾아 명동 성당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기도 했고,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두고 사람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던 교황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We especially entrust to all who lost their lives in the sinking of the sea wall fair. 이처럼 교황은 한국 사회가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위로를 전했는데요.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는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를 제안했고,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l pensiero va alle tante famiglie in Corea del Sud che oggi sono in lutto a seguito del drammatico incidente aereo. Mi unisco in preghiera per i superstiti e per i morti. 장식 없는 무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영면에 들어간 프란시스코 교황. 전쟁과 분열 그리고 혐오와 이기주의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가 포용과 평등이라는 교황의 유산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더 센 상법 개정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라면서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게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좌절된단 말이에요. 기존의 상법 개정안엔 없던 집중투표제 활성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고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 의결권을 지분율과 관계없이 3%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위원이 된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한다는 겁니다. 대기업은 해체하고 불법 대북 송금은 하청 주고 무한 파업을 조장하며 영업기밀은 유출하고 국내 기업에게 규제만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 5천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개미핥기 난동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상법이 아닌 상장사에 한정된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소액주주 이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를 기업이 창출한다는 자신의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정부로부터 제2요구권이 행사돼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재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명확한 재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있어요. 다만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은 분명하고요. 대선 국면에서 친기업적 성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이 기업 성장과 산업 발전에 이로운 것인지는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상법 개정안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 양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양당의 경선 상황부터 먼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미 경선 반환점을 돈 민주당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내일부터 시작될 호남 경선에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김동연, 김경수 후보의 2위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민주당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또 텃밭인 호남 경선에서 민심이 어느 정도 누구에게 표를 어느 정도로 또 몰아줄지 먼저 첫 번째 이슈 박성민 최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지금 방금 앞서서 앵커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뭐 영남권 그다음에 충청권까지 이제 경선을 누적해서 보면 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지금 89.5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90%에 가까운 득표를 보이고 있는데 이 호남에 가서도 저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향한 지지가 어느 정도 굳건하게 형성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심지어는 이 과거 불법 계엄의 상처가 있는 곳이기도 했고 이번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압도적인 정권 교체의 민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투표율도 높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전직 바로 직전에 당대표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압도적인 결과가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90%를 넘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또 관전 포인트인데 네. 그렇게 갈까요? 저는 이제 당내 지금 저희가 이제 당원들, 권리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경선들을 거치면 충분히 90%도 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변수는 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권리당원 외에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안심번호를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50%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득표율 계산을 할 때는 나중에 이제 이 당원 경선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경선이 합쳐지기 때문에 일부 수치가 좀 조정이 되면서 조금 후보들 간의 수치가 조정이 될 국면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호남 표심 어디로 향할까요? 뭐 사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무서워하는 지역이 호남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 20대 대선 경선 때도 이낙연 후보에게 더 힘을 실어줬던 것이 또 호남 지역이었고,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도 이재명 후보가 77%가 넘는 득표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호남 지역의 투표율은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좀 정성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던 민심은 이재명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일단 밀어는 주지만 솔직히 쪽팔리다. 뭐 그런 반응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과연 민주당이 지금까지 호남 지역에 뭘 해줬는가를 돌이켜보면 호남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가 있을지언정 민주당이 바람직하고 좋은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뭐 한 예로 저희가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 호남의 복합 쇼핑몰을 광주에 만드는 것을 공약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기정 시장이 복합 쇼핑몰을 만들려면 4천억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라고 사실상 어깃장을 놓게 되면서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양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호남 정치 자체가 이 대안 세력을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런 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심지어는 기초 단체의 의원들도 거의 국민의힘이 한석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 텃세가 너무 거세고 이런 것들을 중앙정당에서 잘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호남의 이 압도적인 그런 지지세를 과시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지지세를 가지고 과연 호남에 무엇을 해줬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 역시 이번 기회에 좀 과거 자신에 대해서 이 호남 그 지역이 가졌던 비토를 좀 어떻게 불식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곧 있으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4명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6시 32분을 넘어신 이 시각에도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아서 지금 좀 예측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먼저 박민영 대변인, 최후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후보까지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시중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더라도 세 사람은 사실 그 오차범위 안팎에서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나머지 한 자리를 누가 차지를 할 것이냐. 저희가 소위 3강 2중 3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2중이 지금 관건이 될 텐데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되겠죠. 사실 각각 다른 날에 또 경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두 사람 간의 불붙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안철수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좀 정책적인 그런 좀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죠. 왜냐하면 이제 IT 관련돼서 창업을 하기도 했었고요. 의사 출신이기도 하고 뭐 AI 관련해서도 좀 다양한 좀 그런 의제들을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들을 얼마나 소위 이제
무당층 그룹들이 많이 반영을 해주느냐, 이제 이런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행정가적인 면모보다는 조금 더 당심의 그런 기대서 어필을 하는 측면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탄핵 국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당에 오래 몸담았던 중진 의원으로서의 그런 노련함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당심이 조금 더 폭넓게 반영이 될 경우에 나경원 후보가 4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미 전 최고위원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뭐 배신자 프레임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리고 이 당원들의 분포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 당원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향방 자체가 탄핵 찬성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라기보다는 탄핵 반대파에게 힘을 실어주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인 절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서들이 강하게 작동하는 환경 속에서 경선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그동안 취해왔던 어떤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하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공격하는 이런 스탠스가 짧은 시간 동안 당원들에게 비교적 소구력이 높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나경원 후보의 진출을 예상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결과가 이제 나오는 대로 잠시 후에 이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했습니다. 시민단체에 이어서 오늘 출범한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 공동위원장은 한덕수 대행과 소통하고 있고 기자회견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한 대행이 공식 입장을 발표할지, 일단 한 대행의 출마 여부부터 이제 좀 몇 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마지막 막판까지 왔는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고,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그 시기가 좀 언제쯤이 될까요? 5월 4일까지는 발표를 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공직자 사퇴 시한이 그렇죠. 5월 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네.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대선에 대한 입장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그리고 출마의 치읓자도 꺼내지 마라,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사실 네. 좀 중간부터는 조금 여러 요청들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노코멘트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노코멘트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좀 표현의 변화로 봤을 때 상당히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좀 워딩뿐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민주당이란 정당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와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정권에서 3년 동안 총리 역할을 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좀 현실 가능하지 않은 법안들을 일부러 통과를 시켜서 제의 요구를 유도를 하고, 특검 법안을 수십 차례 밀어붙이고, 국무위원들을 30차례 줄탄핵을 하고, 심지어 본인까지 탄핵이 당했었죠. 이런 상황들을 모두 봤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익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라 정말 정쟁에 함몰되어 있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만을 위하는 정당이구나라는 인식이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하게 저는 각인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후보가 없다라고 하면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까지 굳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의지들을 반영해서 저는 내주 초, 늦더라도 내주 초까지는 그런 결심을 굳히고 어떤 구체적인 액션,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쨌든 이제 그 박민영 대변인은 다음 주 초에 출마 선언을 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시는 상황인데, 민주당 그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심판이 선수가로 뛸지 안 뛸지를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탄핵 재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쯤 되면 이제 출마를 하는 게 확실시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정말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NCND,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는 이런 네.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 논란은 한덕수 대행에게도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논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는 게 싫고 대선 출마의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즉시 이 국민들 앞에서 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진지게 밝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지역 일정을 거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이 우리 정부와 이 미국 행정부 간의 어떤 통상 교섭 이런 일정을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현안에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공정한 어떤 선거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동시에 권한 대행으로서 사심 없이 국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권한 대행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공직자 사퇴 시한 전까지, 최대한 직전까지 시간을 끌면서 권한 대행의 신분을 활용해 본인의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서 이 자리를 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개미 투자자를 몰살시킬 것이라면서 민주당식 반시장 포퓰리즘을 막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당이 맞붙게 된 상법 개정 재추진, 우리 박용 대변인 어떤 결과가 나오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이 민주당의 반기업적인 이런 정서가 전국에는 이 근로자들과 주주들에게도 큰 해악을 끼칠 것이다라고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라는 것은 여러 구성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협력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기업이 잘 돼야 근로자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주주들도 어떤 배당이라든지 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좀 기업과 근로자, 또한 이제 주주들과 그런 소위 재벌 기업들을 적대적인 관계로 좀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법 개정이라는 것이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주주들에게 그 충실 의무를 갖도록 강제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주주들의 이익이라는 것이 자본시장에서 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비단 자본시장의 이익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의 성장과 가치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단기적으로는 리턴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전국에는 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중심적으로 투자를 해야 그것이 전국의 기업 그 근로자들과 주주들의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는 이 상법 개정을 관철시킴으로써 오히려 그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전국에는 주주들에게도 저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편적인 그림만을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업을 옥죄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업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양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속세 완화도 사실상 불발이 됐죠. 그리고 52시간 유연화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분야에 국한시킨 것조차도 특례 도입이 어렵다라고 민주당은 결론을 냈고요. 사실상 양대 노총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미국의 관세의 그런 전쟁에 협의를 사실상 굴복을 함으로써 지금 그 현대자동차는 21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업을 옥죄기만 할 것이냐. 그래서 기업이 언제든지 우리나라 떠날 수가 있는, 그리고 해외 법인을 만들어서 해외를 오히려 이롭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주체라는 것을 하루빨리 좀 깨닫고 이것을 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의사결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 반기업적이다라는 얘기를 내놨고 재계에서도 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상법 개정안은 이미 필요성을 주장한 지 꽤 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한국 기업들의 어떤 주가 가치가 제대로 평가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어떤 기업 구조의 낮은 투명성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룰을 개정하는 것인데, 룰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그동안에 보면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입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회사의 입장에 밀려서 사실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뭐 합병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의 결정에 무조건 이 일반 주주들은 그냥 따라야 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고, 이 주주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의 과정을 조율하는 건 역시도 법의 영역이고,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숫자이고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이제 개미 투자자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당연한 의무를 법에 넣는 것, 그리고 당연한 의무를 법에 넣음으로써 그동안 기업 구조의 어떤 불투명성이라던가 이 부족했던 어떤 주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들을 보강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게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이슈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변호사들과 저녁 식사를 했던 그 사진이 공개가 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사저 정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면서 재구속을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 역시 고심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발표가 됐는데,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됐네요. 한동훈, 홍준표 후보, 이렇게 1차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두 분의 뭐 간략한 좀 입장 들어볼까요?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 이야기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다른 지표들과 다르게 좀 이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변이랄 것도 없는 것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인지도와 또 저력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4강 진입이 가능한 후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게 좀 찬탄과 반탄으로 봤을 때는 2대2 구도가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조금 더 균형감을 갖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좀 이제 과거의 일이 돼버렸던 그런 탄핵에 대한 입장이 조금 더 격렬하게 다투는 그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에서 좀 4강 경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떤 주제들이 화두가 될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월 3일에 최종 이제 후보자가 결정이 나는데 2차 이제 진출자가 결정이 났네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찬탄 대 반탄 2대2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찬탄에 있는 후보들,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어떤 경쟁 구도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이제 2차 경선부터는 책임 당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당원들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의 입김이 더 세지는 경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반탄 후보가 2명이 되고 찬탄 후보가 2명이 된 것이 찬탄 후보들에게 유리한 구도인가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반탄 후보들이 보다 공고하게 입지를 다지는 2차 경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드려봅니다. 자세한 소식은 9시 45분 뉴스 945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 이슈를 언급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도 이제 공개적인 행보 이런 게 이제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설에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과연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의힘에는 좀 커다란 중요 이슈가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그것을 뭐 끊어내느냐 아니면 품느냐, 이 두 가지 이분법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뭐 다양한 당원들의 의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후보들 역시 각자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입장을 가진 그런 당원들과 또 후보들, 그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희 경선 자체가 바람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이 되고 그런 것들을 자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들이 각자의 입장을 표출을 하면 그 입장에 대한 각자의 후보들에 대한 그 당원들과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중의를 모아야 될지에 대해서 조만간 가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윤 전 대통령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당 자체가 저도 바람직한 행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후보를 내겠다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추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취지가 지난 탄핵 심판 국면에서 보수 진영에 유입됐던 소위 이제 젊은 2030 세대가 좀 구심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좀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겠다 그런 취지였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사실 국민의힘과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도 없고 과도하게 저희가 반대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제 본인의 내란죄 관련된 형사재판이 남아있고 그것을 계속 치러나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유일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받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려고 하는 심산인 것 같은데 지금 구도를 보면 굉장히 묘한 게 그동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으려고 잘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경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탄핵되기 전보다 지금 더 정치에 보다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이 흥행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무소속 출마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발 신당 창당론이 이제 대두되게 되면서 국민의힘의 경선에 완전히 김이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도 제명도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 이게 굉장히 관계 설정이 꼬여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맞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